거짓골로 시집와 며느리가 3년 동안 감추어온 그 정체는 과연 무엇이었을까? 이야기 시작합니다. 거짓골로 시집 온 며느리. 이 댁이 안동 김씨 진사 어른댁이 맞습니까? 안동 김씨댁 소슬대문 앞에 한 여인이 서 있었습니다. 가마도 없이 종도 없이 보찜 하나만 등에 메고 말이지요. 치마 끝단은 흙물에 절어 거뭇거뭇했고 집시는 닳고 닳아 발가락 끝이 비중 나와 있었습니다. 거지가 어딜 양반떼가 풀어 술렁거려. 썩 물러나거라. 거지가 아니라 오늘 이 댁으로 시집 오는 사람입니다. 청지기의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새 며느리가 가마도 없이 걸어 들어온다는 말은 이 동네 100년 역사에 처음 있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안채에서 박씨 부인이 버선발로 뛰쳐나왔습니다. 비단 저고리 자락이 마룻바닥을 쓸 정도였지요. 부인의 눈이 며느리 발끝부터 머리끝까지 한번 훑고 지나갔습니다. 이게 무슨 꼴이냐? 이게 새 며느리란 말이냐? 어머님, 절 받으십시오. 며느리가 마당 가운데 엎드려 큰 절을 올렸습니다. 흙바닥에 이마가 닿았지요. 박씨 부인은 그 절을 받지도 않고 등을 돌렸습니다. 저런 꼴로 양반집 며느리라니. 내 평생 이런 모욕이 없다. 도현아, 도현이 어디 있느냐? 사랑채에서 도연이 천천히 걸어 나왔습니다. 23 사내였지만 어머니 호통 한 번에 어깨가 절로 움츠러드는 위인이지요. 도연은 마당에 엎드린 신부를 보고 그 자리에 굳어버렸습니다. 저 여인이 내 처란 말인가? 내 처라는 게 저 꼴이다. 윤진사댁에서 무슨 농간을 부린 건지 이 어미는 도통 알 수가 없구나. 어머님, 우선 안으로 들이시지요. 길 오는 동안 고생이 많았을 터인데. 안으로? 저 흙발로 부엌 그로나 보내라. 행랑채 한 칸 비워주고. 마침 그 광경을 보고 있던 이가 또 한 사람 있었습니다. 신우이 복선이지요. 24살 시집갈 날을 기다리며 매일같이 비단 고르는 일이 낙인 처녀였습니다. 어머니, 저런 거짓골 올케를 어찌 들이셔요? 동네 망신입니다. 저 보따리 안에 뭐가 들었나 보자. 폐물이라도 한 점 있으면 내 차지지. 복선이 며느리 등 뒤로 다가가 보찜을 슬쩍 건드려 보았습니다. 보찜은 손바닥만 했고 가벼웠지요. 복선의 입가에 비웃음이 번졌습니다. 올케, 친정에서 보따리 하나도 못 채워 보내십디까? 친정이 가난하여 그렇습니다. 며느리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습니다. 부끄러워하는 기색도 위축된 기색도 없었지요. 그저 사실을 말하는 사람의 어조였습니다. 가난하여? 그래, 가난하여 딸 시집 보내는데 가마 한 채도 못 빌려 보냈더란 말이지. 예, 어머님. 인연이 부끄러운 줄도 모르는구나. 이 집안 망신이 따로 없다. 박씨 부인이 한숨을 한번 길게 내쉬더니 손짓 한 번으로 며느리를 행랑채로 내몰았습니다. 첫날 밤 신방은 꿈도 꾸지 말라는 뜻이었지요. 며느리는 행랑채 한 칸에 보찜을 풀었습니다. 다 해진 이부자리 한 채, 깨진 등잔 하나, 거미줄 친 천장. 그게 새색시의 첫날 밤 자리였습니다. 그 옆에는 부엌일하는 종들이 코를 골며 자고 있었지요. 시작이 험하구나. 그러나 견디지 못할 바는 아니다. 며느리는 보찜을 풀어 옷가지를 꺼냈습니다. 무명 저고리 2벌, 무명 치마 1벌. 그게 전부였지요. 그런데 옷가지 사이에서 비단 손수건 한 장이 스르륵 떨어졌습니다.
손수건은 새하얗고 한쪽 귀퉁이에 인장이 찍혀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그 손수건을 잠시 들여다보더니 다시 옷가지 깊숙이 감추었습니다. 아버님, 소녀 무사히 들어왔습니다. 행랑채 밖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사뿐사뿐 노인의 걸음걸이였지요. 며느리가 등잔을 들고 문을 열어보니 옆집 점내 할매가 호박죽 한 그릇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아가, 첫날 밤에 굶고 자면 사주가 나빠진다. 옛다. 호박죽이다. 할머님, 어찌 저를 동네에 새 며느리 들어왔다는데 안채는 불도 안 떼었더라. 내 이런 집은 처음 본다. 할매가 행랑채 안으로 성큼 들어와 며느리 손을 한번 잡아보았습니다. 잠시 그 손을 들여다보더니 할매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이 손은 종의 손이 아니다. 거친 척하지만 손가락 마디가 곱다. 그를 잡아본 손이야. 아가, 너는 보통 손이 아니구나. 그저 가난한 집 딸일 뿐입니다. 허허. 그래. 그런 걸로 해두자. 그런 걸로 해두자고. 할매가 의미를 알 수 없는 웃음을 지었습니다. 며느리도 따라 옅게 웃었지요. 그 둘 사이에는 말없이 통하는 무엇이 있었습니다. 아가, 이 집에 한마디만 일러주마. 너무 마음 쓰지 마라. 어찌하여 그러시는지요. 이 집 망조 든 거 내가 10년 전부터 알고 있었어야. 할매가 호박죽 그릇을 며느리 무릎 앞에 놓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할매의 등이 행랑채 문턱을 넘어가는 모습을 며느리는 한참 동안 바라보았습니다. 저 할머님, 무언가 아시는 분이다. 그날 밤 안채에서는 박씨 부인이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분이 풀리지 않은 까닭이지요. 옆에 누운 진사 어른은 새근새근 코를 골고 있었습니다. 여보, 안 주무십니까? 자네가 깨우는데 어찌 자겠나. 윤 진사 댁이 어떤 댁인지 도통 아시는 게 있습니까? 어찌 사돈댁 형편을 그리도 모르고 혼사를 정하셨소. 안동의 윤씨라기에 그저 안동 윤씨인 줄 알았지. 그 집에 비단도 없을 줄이야. 내일부터 부엌일은 전현에게 시킬 것이요. 주종이 둘이나 있는데 며느리에게 부엌일이라니 동네 망신 아니냐 하시겠지만 저 꼴을 안채에 들이느니 차라리 부엌에 두는 게 낫겠습니다. 자네 좋을 대로 하시게. 나는 모르겠네. 저 거지년이 비단 한 필이라도 친정에서 얻어올 수 있을지 두고 보자. 못 얻어오면 평생 부엌에서 늙을 줄 알아라. 박씨 부인의 눈에는 분노보다 모욕감이 더 짙었습니다. 양반 행세를 평생의 낙으로 삼아온 사람에게 거짓골 며느리란 무엇보다 견디기 어려운 모욕이 아니겠습니까? 사랑채 도연도 잠을 이루지 못하기는 매한가지였습니다. 새색시를 행랑채에 두고 사랑채에서 홀로 자리에 누운 사내의 마음이 편할 리가 없지요. 저 여인이 무슨 죄가 있어 첫날 밤에 행랑채로 내몰렸단 말인가. 도연은 한참을 뒤척이다 결국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등잔을 들고 사랑채 밖으로 나서니 어머니 방에서 호롱불이 새어나오고 있었지요. 도연은 그 불빛 앞에서 발걸음을 멈추고 말았습니다. 어머님, 호통이 무서워 처를 만나러도 못 가는구나. 내가 사내가 맞는가. 도연은 등잔을 든 채 마당 한가운데 한참을 서 있다가 결국 발길을 돌려 사랑채로 돌아갔습니다. 그 모습을 행랑채 작은 창으로 며느리가 보고 있었지요. 저 사람이 내 남편이로구나. 약하지만 모진 사람은 아니로다. 며느리는 다시 자리에 누웠습니다.
깨진 등잔 너머로 새벽별이 한 점 보였습니다. 그 별을 보며 며느리는 가만히 입을 열어 한마디를 흘렸습니다. 아버님, 3년만 견디겠습니다. 3년이면 충분합니다. 새벽 닭이 울 무렵에야 며느리는 잠이 들었습니다. 손에 비단 손수건을 꼭 쥐고 말이지요. 다음 날 아침 박씨 부인의 호통이 행랑채까지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새 며느리는 어디 갔느냐? 부엌에 불이 안 떼어졌다. 며느리는 부랴부랴 일어나 부엌으로 달려갔습니다. 무명치마 아래로 집신이 달그락거렸지요. 부엌에 들어서니 종들이 며느리를 보고 키득거렸습니다. 새아 씨, 우리한테 부엌일 배우러 오셨네. 안채 아씨 자리는 우리한테 양보하시고 행랑채로 가셨다며? 며느리는 그 비웃음에 화내지 않았습니다. 다만 부엌 한쪽에 가지런히 무릎을 꿇고 앉아 종들에게 고개를 숙였지요. 오늘부터 잘 부탁드립니다. 종들의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양반집 며느리가 종에게 고개를 숙이는 일이 어찌 흔한 일이겠습니까? 종들은 서로 눈치를 보며 슬그머니 일어나 며느리에게 자리를 내주었습니다. 저 아씨, 보통이 아니구먼. 며느리는 그날 아침 가마솥에 불을 떼고 쌀을 씻고 국을 끓였습니다. 양반집 마님의 손이라기엔 너무도 능숙했고 거지의 손이라기엔 너무도 정갈했지요. 박씨 부인이 부엌을 들여다보았을 때 아침상은 이미 차려져 있었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쌀밥, 정갈한 무국, 잘 익은 김치, 부인의 입맛에 딱 맞춘 상이었지요. 인연이 솜씨는 있구나. 그런데 어찌 거지 솜씨가 이렇게 정갈하단 말인가. 도현 어디 갔느냐. 아침 되리라 일러라. 도연이 사랑채에서 나와 안채로 들어가는 길에 부엌을 흘끗 보았습니다. 며느리가 아궁이 앞에 쪼그리고 앉아 마지막 불을 살피고 있었지요. 도연의 가슴 한구석이 쓰라렸습니다. 어머님, 저도 같이 상을 받게 하시지요. 뭐라. 부엌에서 일한 년을 안채 상에 앉히자고? 너는 사내가 되어가지고 어찌 어미 채통도 모르느냐. 내가 또 한마디 했다가는 어머님 호통이 사흘 갈 게다. 도연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한 번 더 거들고 싶었으나 어머니의 매서운 눈을 마주하니 다시 어깨가 움츠러들었지요. 그 모습을 부엌에서 며느리가 보고 있었습니다. 저 사람을 미워할 일은 아니다. 다만 측은할 따름이지. 시누이 복선도 늦잠을 자고 일어나 안채로 들어왔습니다. 복선은 들어오자마자 며느리의 보찜 이야기를 꺼냈지요. 어머니, 어젯밤 올케 보찜을 보니 보따리가 손바닥만 합디다. 그 안에 폐물이라도 한 점 들었을까요? 폐물. 거지년 보찜에 무슨 폐물이냐. 그래도 양반집 딸이라며 보냈으니 비단 손수건이라도 한 장 있겠지요. 제가 가서 한번 뒤져볼까요? 그래라. 거지년이 양반집 폐물을 숨기고 있을지 누가 아느냐. 복선이 행랑채로 향했습니다. 며느리가 부엌에서 일하는 사이 복선은 행랑채 문을 열고 들어가 보찜을 통째로 뒤집어 놓았지요. 무명치마 2벌, 무명저고리 1벌, 그리고 비단 손수건 1장이 또르르 굴러 나왔습니다. 오, 비단이구나. 이건 내가 가져야겠다. 복선이 손수건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러나 어쩐 일인지 손수건 한쪽 귀퉁이의 인장은 살펴보지도 않았지요. 비단 1장에 정신이 팔린 사람의 눈이 그러하지 않겠습니까? 어머니 보세요.
거지년이 비단 손수건을 숨기고 있더이다. 어디 보자. 박 씨 부인이 손수건을 받아들고 한번 펼쳐보았습니다. 부인의 눈이 인장 자리에 잠시 머물렀지요. 그러나 부인은 인장의 글자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저 어디서 흔히 보던 양반집 인장으로만 여겼지요. 비단은 비단이로구나. 그러나 한 장으로 무엇을 한단 말이냐. 복선아, 너 가져라. 거지년에게 비단이 무슨 소용이냐. 아유, 어머니. 너무 좋아요. 복선이 비단 손수건을 자기 패물함에 챙겨 넣었습니다. 그 손수건이 훗날 어떤 운명을 가져올지 복선도 박 씨 부인도 알지 못했지요. 며느리가 부엌 일을 마치고 행랑채로 돌아왔을 때 보찜은 통째로 뒤집혀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잠시 그 자리에 멈춰 서서 어지러운 옷가지들을 내려다보았지요. 아, 손수건이 사라졌구나. 며느리는 그러나 화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역게 미소를 지었지요. 그 손수건이 시댁 식구의 손에 들어갔다는 것은 어찌 보면 며느리에게도 나쁜 일만은 아니었습니다. 그 인장, 누가 알아보는 날이 오면 이 집의 운명이 정해지겠지. 그날 저녁 점례 할매가 또 행랑채를 찾아왔습니다. 이번엔 호박죽이 아니라 팥죽 한 그릇이었지요. 아가, 오늘 부엌일 어땠더냐? 할머님이 챙겨주시니 마음이 편합니다. 허허. 그래, 마음이 편하면 됐다. 그런데 아가, 한 가지 묻자. 너 친정이 어디라 했더냐? 안동입니다. 안동윤 씨라 그래. 안동윤 씨라. 할매가 팥죽 그릇을 며느리 앞에 놓고 한참을 들여다보았습니다. 마치 며느리의 얼굴에서 무언가 답을 찾으려는 사람처럼 말이지요. 이 아이, 안동윤 씨가 아니다. 안동윤 씨 댁에 딸이 있다는 소리는 나도 들어본 적이 없어. 아가, 내가 노망난 늙은이라 별별 소리를 다 하는데 한마디만 더 해도 되겠느냐? 예, 할머님. 이 집 망조 든 거 내가 10년 전부터 알았다고 했지. 그 망조가 너로 인해 풀린다. 며느리는 그 말에 답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팥죽 그릇을 두 손으로 받쳐들고 할매에게 깊이 고개를 숙였지요. 할매도 더는 묻지 않았습니다. 아가, 3년이다. 3년만 견디면 된다. 늙은이, 말 한번 믿어봐라. 저 할머님, 어찌 3년이라는 것까지 아실까? 할매가 일어나 행랑채를 나섰습니다. 며느리는 팥죽 그릇을 한참 동안 들여다보다 그릇 바닥에 그어진 작은 글자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인, 참을 인자 한 글자였지요. 그날 밤 한양 어느 댁에서는 영의정 윤대감이 사랑채 한가운데 앉아 있었습니다. 대감의 손에는 작은 서찰 한 장이 들려 있었지요. 서찰의 글씨는 작고 단정했으며 며느리의 솜씨였습니다. 딸아, 잘 들어갔다는구나. 첫 밤을 행랑채에서 보내었다는구나. 대감은 서찰을 한참 동안 손에 쥐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분노하는 기색은 없었지요. 다만 가만히 눈을 감고 한숨 한 번을 길게 내쉬었을 뿐입니다. 3년이다. 3년만 견디어라. 내 딸아, 그 집의 진면목을 다 보고 그 후에 이 아비가 가마를 보내겠다. 대감 옆에는 청지기가 무릎을 꿇고 앉아 있었습니다. 청지기의 머리에는 흰 머리가 듬성듬성 섞여 있었지요. 대감마님, 아씨를 정녕 그 집에 두실 작정이십니까? 내 딸이 직접 정한 일이다.
양만 집의 진면목을 직접 보아야 한다고 하더라. 내 딸을 막을 자가 누구이겠느냐. 그래도 거짓골로 보내신 것은 거짓골로 보내야 그 집이 본색을 드러낸다. 비단으로 보내면 본색이 드러나지 않아. 대감마님, 만일 그 집에서 아씨를 해라도 입히면 어찌하시려고요? 애를 입히지는 못한다. 그 집안 사람들의 그릇이 그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걸 내 이미 알고 있어. 모욕은 줄지언정 해는 입히지 못한다. 내 딸은 강한 아이다. 모욕 앞에서 흔들릴 아이가 아니야. 대감의 눈에 잠시 그리움 같은 빛이 스쳐갔습니다. 외동딸을 거짓골로 시댁에 보낸 아비의 마음이 어찌 편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대감은 그 마음을 입 밖에 내지 않았지요. 대감마님,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그 집안에 만일 어진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다면 어찌하시겠습니까? 그땐 내 딸을 데려와야지. 그러나 한 명이라도 어진 자가 있다면 그 집을 일으켜 세우는 게 내 딸의 일이다. 대감은 서찰을 사랑채 벽장 깊숙이 넣어두었습니다. 벽장 안에는 그동안 며느리에게서 온 서찰이 차곡차곡 쌓여 있었지요. 그것이 며느리가 시댁으로 떠난 후 아비와 딸 사이에 오간 유일한 끈이었습니다. 그 시각 안동 김씨댁 행랑채에서는 며느리가 팥죽 그릇을 다 비우고 자리에 누웠습니다. 깨진 등잔의 불이 깜빡깜빡 흔들렸지요. 며느리는 천장에 거미줄을 올려다보며 가만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오늘 하루가 갔다. 3년에서 하루가 줄었구나. 그 미소에는 분노도 슬픔도 없었습니다. 다만 무언가를 기다리는 사람의 평온이 있었지요. 강물이 강가의 돌을 닳게 하는 데에 1000년이 걸리지 않듯 진실이 거짓을 닳게 하는 데에도 그리 오랜 시간이 필요한 것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안채에서는 박씨 부인이 마지막 호롱불을 끄며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부인의 입가에는 흡족한 미소가 어렸지요. 거짓골 며느리를 부엌으로 내몰고 비단 손수건은 딸의 패물함에 넣어둔 하루였습니다. 부인의 셈으로는 오늘 하루가 흡족한 하루였지요. 전연이 비단 한 필이라도 친정에서 가져올 때까지 부엌에 두어야지. 못 가져오면 평생 부엌에서 늙을 줄 알아라. 안채에 불이 꺼지고 사랑채에 불이 꺼지고 행랑채에 깨진 등잔도 꺼졌습니다. 그러나 그날 밤 잠들지 못한 한 사람이 또 있었습니다. 옆집 점례 할매였지요. 저 아씨, 안동 윤 씨가 아니다. 그럼 어디 윤 씨란 말이냐? 내 살아생전 그것 하나만은 알아내고 죽어야겠다. 할매의 호롱불은 새벽 닭이 울 때까지 꺼지지 않았더랍니다. 벌써 3년이라니 세월이 참 무심도하다. 안동 김씨댁 앞마당에 봄볕이 따사로이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박씨 부인이 마루에 걸터 앉아 곰방대를 빨며 혼잣말을 흘리고 있었지요. 며느리가 시집온 지 어느덧 3년 그 사이 매화나무가 3번 꽃을 피웠고 또 3번 졌습니다. 전연이 끝내 비단 한 필을 못 가져오는구나. 친정이 진짜 거지 친정이었던 게야. 부엌에서는 며느리가 가마솥에 물을 길어 붓고 있었습니다. 무명저고리 소매가 손목 위로 달아 올라갔고 손등에는 살얼음 같은 트임이 자글자글 잡혀 있었지요. 그러나 며느리의 등은 여전히 곧았습니다. 신우이 복선이 마당을 가로지르며 며느리 곁을 지나갔습니다. 복선의 손에는 새로 들어온 비단 한 필이 들려 있었지요.
시집갈 날이 다가오면서 복선의 혼수가 한 짐, 두 짐 늘어가던 참이었습니다. 올케, 이 비단 좀 보세요. 청나라에서 들어왔다는 능나라입니다. 곱군요. 아가씨 시집 가시는 날 잘 어울리시겠습니다. 올케도 시집 올 때 이런 거 한 필 가져오셨으면 행랑채에서 살지 않으셨을 텐데요. 저 거지년한테 한마디 더 쏘아붙여야 속이 시원하지. 복선의 입가에는 비웃음이 어렸습니다. 그러나 며느리는 그 말에 답하지 않고 다시 가마솥 앞으로 돌아갔지요. 복선이 안채로 들어가자 박씨 부인이 며느리를 향해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야야, 너 거기 좀 와 보아라. 며느리가 행주의 손을 닦으며 마루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박씨 부인은 곰방대를 한 번 더 빨더니 며느리를 한참 동안 위아래로 훑어보았지요. 3년이 흘렀다. 내가 시집 온 지 3년이야. 예, 어머님. 친정에서 비단 한 필 보내지 않더냐. 사위가 못나 그런 게냐. 사돈이 못나 그런 게냐. 친정이 가난하여 그렇습니다. 또 그 소리. 친정하기에 가난한 친정이로구나. 야야, 복선이 시집갈 날이 한 달 남았다. 우리 집 체면도 있는데 너 친정에 한 번 다녀와서 비단 한 필이라도 얻어 오너라. 전년 친정이 진짜 거지인지 양반인지 이참에 내 두 눈으로 확인해야겠다. 드디어 때가 오는구나. 며느리의 가슴 속에서 무엇인가가 작게 떨렸습니다. 그러나 며느리는 그 떨림을 얼굴에 드러내지 않았지요. 다만 마루 앞에 다시 한번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님, 그리하면 한번 다녀오겠습니다. 다녀오긴 어찌 다녀와. 너 혼자 보내면 너 친정이 어디 붙어 있는지 내 어찌 알겠느냐. 내 직접 갈 것이다. 예? 내가 가야 사돈도 만나고 비단도 얻어오고 내 친정 사정도 내 두 눈으로 보지 않겠느냐. 가마 한 채 차리거라. 복선이도 데려갈 것이고 도현이도 함께 갈 것이야. 전년 친정 소슬 때문에 거지 깃발이 걸려 있는지 내 직접 보아야 직성이 풀리겠다. 그날 저녁 사랑채에서는 도연이 철을 불렀습니다. 3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었지요. 시집 온 첫날 행랑채로 내몰린 이후 도연은 한 번도 철을 사랑채로 부른 적이 없었습니다. 도연이 못나 그런 게 아니라 어머니 호통이 무서워 그런 것이었지요. 당신, 친정길은 멀더이까? 걸어서 사흘 길입니다. 내 어머님 모시고 가는 길이라 처가 고생이 많겠소. 미안하오. 저 사람, 미안하다는 말은 할 줄 아는구나. 도연의 목소리는 작고 떨렸습니다. 3년 동안 처에게 변변히 한마디 못 건넨 사내의 입에서 미안하다는 말이 나오기까지 무엇이 그를 그리 오래 망설이게 했을까요? 서방님, 미안해하실 일 없습니다. 친정 가는 길에 어머님 모시는 일이 며느리 도리이지요. 그러나 내 어머님이 가시는 길이 평탄치는 아니할게요. 어머님 성품이 험하니 내 처가 마음 상할 일이 있을까? 그것이 걱정이요. 걱정 마십시오. 친정에 가면 마음 상할 일은 없을 것입니다. 며느리가 그 말을 하면서 옅게 웃었습니다. 도연은 그 웃음의 뜻을 알지 못했지요. 다만 처의 얼굴이 평소보다 한결 환해 보인다는 것만 어렴풋이 느꼈을 따름입니다. 처가 오늘은 어찌 이리 환해 보이는가? 친정 가는 일이 그리도 좋은 게로구나. 당신, 친정 어른들 뵙거든 내 안부도 전해주시오. 사위가 못나 인사도 못 드리고 산다고. 예, 그리하겠습니다. 며느리는 그 말에 답하면서
속으로 한숨을 한번 내쉬었습니다. 도연은 정녕 며느리의 친정이 거짓 친정인 줄로만 알고 있었지요. 진실을 모르고 사는 사람의 무지가 때로는 가장 큰 죄가 되는 법이 아니겠습니까? 그날 밤 며느리는 행랑채에서 새 서찰 한 장을 썼습니다. 등잔불 아래 작은 종이에 또박또박 글씨를 새겨 넣었지요. 글은 짧았으나 그 짧은 글 속에 3년 세월이 모두 담겨 있었습니다. 아버님, 시어머님이 친정기를 청하셨습니다. 보름 후 한양 도성에 닿을 것입니다. 가마를 어찌 맞으실지는 아버님 뜻에 맡깁니다. 며느리는 서찰을 작게 접어 비단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 주머니는 늘 옆집 점례 할매를 거쳐 한양으로 향했지요. 3년 동안 며느리가 보낸 서찰이 한양에 닿지 못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새벽 닭이 울기 전 며느리는 보찜을 들고 옆집 할매를 찾아갔습니다. 할매는 마치 며느리가 올 것을 알고 있었다는 듯 등잔불 하나 켜놓고 마루에 앉아 있었지요. 아가, 오늘 밤이 오리라 짐작했다. 할머님, 또 한 번 부탁드립니다. 한양 그 댁에 닿게 해주마. 그런데 아가, 내 이제 한 가지만 묻자. 예, 할머님. 3년 전 내가 처음 왔을 때 나는 내 손을 보고 이미 알았다. 그러나 묻지 않았지. 이제 떠날 때가 가까웠으니 묻겠다. 내 친정이 한양 어디 댁이냐? 며느리는 잠시 할매를 들여다보았습니다. 할매의 눈은 노인의 눈이라기엔 너무도 맑았고 거짓을 비추는 거울처럼 환했지요. 며느리는 그 눈앞에서 거짓말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할머님, 광화문 앞 영의정 윤대감 댁이 제 친정입니다. 할매는 그 말을 듣고도 놀라지 않았습니다. 다만 곰방대를 한 번 더 빨더니 길게 한숨을 내쉬었지요. 그럴 줄 알았다. 그럴 줄 알았어. 그래. 내 손이 영의정 댁 외동딸의 손이었구나. 내 10년 동안 이 동네에서 그런 손은 처음 보았다. 할머님, 어찌 제가 영의정 댁 딸인 줄 아셨습니까? 내 젊었을 적 영의정 댁 부엌에서 일한 적이 있다. 내 어머님 손에 미음을 받아 잡수신 적이 있어. 내 손이 내 어머님 손을 빼다 박았다. 그 손을 어찌 늙은이가 못 알아보겠느냐. 아, 그래서 할머님이 처음부터 나를 알아보셨구나. 며느리의 눈에 잠시 물기가 비쳤습니다. 어머님 손이라는 말 한마디에 어려서 여인 어머님 생각이 본물처럼 밀려왔지요. 그러나 며느리는 그 눈물을 닦아내지 않았습니다. 다만 할매에게 깊이 고개를 숙였을 따름입니다. 아가, 한 가지만 더 묻자. 어찌 거짓골로 시집 왔느냐? 영의정 댁딸이 어찌? 양반집의 진면목을 보고 싶었습니다. 비단으로 시집 오면 어느 집이든 비단 며느리로 대할 테지요. 그러나 거지로 시집 오면 그 집의 진짜 그릇이 드러납니다. 허허. 그래, 그것이 영의정 댁딸의 셈이었구나. 그래서 이 집의 진면목을 다 보았느냐? 3년 동안 다 보았습니다. 이제 떠날 때가 되었습니다. 할매는 그 말을 듣고 한참 동안 며느리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측은한 마음과 흡족한 마음이 할매의 얼굴에 동시에 어렸지요. 아가, 그러나 한 가지 일러주마. 이 집을 떠난다 해도 너무 모질게 굴지는 마라. 시어머니는 어리석은 사람이지 악한 사람은 아니야. 할머님 말씀 새기겠습니다. 도련님은 또 어찌하려느냐? 그 사람은 죄가 무엇이냐? 남편의 죄는 약한 죄입니다.
그러나 약한 사람이라 하여 버릴 수는 없는 일이지요. 저 아씨, 마음이 깊은 사람이다. 영의정 댁딸이 어찌 저런 그릇을 가졌나. 새벽 닭이 한 번 울었습니다. 할매가 서찰을 받아 비단 주머니에 단단히 메었지요. 그 주머니가 한양에 닿기까지 사흘이 걸렸습니다. 사흘 후 영의정 윤대감의 손에 며느리의 서찰이 닿았지요. 드디어 때가 왔구나. 3년이 흘렀다. 내 딸이 마침내 돌아오는 길에 그 집의 진면목을 그 집 식구들의 손에 들려 보내겠구나. 대감은 그날로 청지기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짧은 한마디로 명을 내렸지요. 보름 후 소슬대문 앞에 가마 한 채가 멈춰 설 것이다. 그 가마를 정중히 맞이하라. 다만 내 딸의 이름은 끝까지 입 밖에 내지 말라. 그 집안 사람들의 입에서 먼저 진실이 나오도록 두어라. 한양 영의정 댁에서는 그날부터 소슬대문이 매일같이 닦이고 마당에 새물이 뿌려졌습니다. 외동딸을 3년 만에 맞이하는 아비의 마음이 그러하였더랍니다. 야야, 친정길에 비단 한 필 못 얻어 오거든 다시는 이 집에 발붙이지 말거라. 떠나기 전날 밤 박씨 부인이 며느리를 안채로 불러 앉혀놓고 가시 같은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곰방대 연기가 부인의 얼굴을 가렸다 흩어졌다 하였지요. 그 연기 너머로 부인의 눈빛이 매서웠습니다. 어머님 말씀 새기겠습니다. 복선이 시집갈 비단이 부족하다. 한 필이 아니라 세 필은 얻어와야 한다. 못 얻어오면 너 친정에 그대로 두고 올 것이야. 전년 친정에 떨궈 놓고 오면 그것대로 시원하겠다. 거지 친정의 거지 며느리 짝이 맞는 자리 아니더냐. 어머님, 한양 친정에서 비단을 가져오시는 게 아니라 비단을 가져가시는 신세가 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며느리는 그 속말을 입 밖에 내지 않았습니다. 다만 마루 앞에 다시 한번 깊이 절을 올렸지요. 박씨 부인은 그 절을 받는 둥마는 둥하며 곰방대를 한 번 더 빨았습니다. 내일 새벽 달 굴면 가마 떠난다. 채비 단단히 하거라. 며느리는 행랑채로 돌아왔습니다. 보따리라 할 것도 없었지요. 3년 전 시집 올 때 가져온 무명 저고리 2벌이 그대로 보따리 속에 들어 있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가 달라졌지요. 며느리의 등이 시집 올 때보다 한결 더 고다 있었습니다. 새벽 닭이 울자 앞마당에 가마 한 채가 들어섰습니다. 박씨 부인의 가마였지요. 비단 휘장에 오칠한 가마채까지 갖춘 양반집 마님의 가마였습니다. 그 옆에는 시누이 복선의 가마도 한 채 따라 붙었지요. 어머니, 올케는 가마 없습니까? 거지 며느리가 가마는 무슨 가마. 걸어가라 해라. 어머, 어머. 어머니도 참 매서우셔. 호. 전년이 사흘 길을 걸어가다 발이 부르터 죽어 자빠지면 어쩌나. 아니지. 그래도 시원하지. 며느리는 가마 2채 뒤에서 집신만 신고 따라 나섰습니다. 보찜 하나 짊어진 채로 말이지요. 도연은 그 꼴을 차마 못 보아 어머님께 한마디를 거들었습니다. 어머님, 저도 가마 한 채 태우시지요. 며느리가 사흘 길을 걸어가는 일이 어디 양반집 채통이겠습니까? 이놈아, 너 어찌 사내가 되어가지고 저 편만 드느냐. 어미 말 한마디면 새겨들을 일이지. 한 번만 어머님께 더 말씀드리리라. 어머님, 그러나 또 말대답이냐. 박씨 부인의 호통에 도연은 또다시 어깨가 움츠러들었습니다.
도연은 가마 옆으로 물러나 처에게 미안한 눈빛을 한번 보냈지요. 며느리는 그 눈빛에 역게 미소를 지으며 도연에게 가만히 고개를 끄덕여 보였습니다. 가마 행렬이 소슬대문을 나서자 옆집 점내 할매가 지팡이를 짚고 마중을 나와 있었습니다. 할매는 며느리에게는 눈빛 한 번을 보내고 박씨 부인에게는 큰 소리로 한마디를 외쳤지요. 마님여, 이 집 망조 든 거 내가 10년 전부터 알았다. 저 노망난 할미가 또 무슨 소리야. 허허. 두고 보시오. 보름 후 이 소슬대문에 다른 사람이 가마를 타고 올 것이오. 그때 가서야 내 말이 모망인 줄 아실지. 저 늙은이가 노망이 단단히 들었구나. 가마를 가지러 가는데 어떻게 가마를 타고 돌아온단 말이냐. 박씨 부인은 할매의 말을 흘려들었습니다. 그러나 가마 안에서 한 사람만은 그 말의 뜻을 알아들었지요. 며느리였습니다. 며느리는 할매에게 깊이 고개를 숙이고 가마 행렬을 따라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할머님, 다시 뵐 날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3년간 받은 은혜는 잊지 않겠습니다. 가마 행렬이 마을을 벗어났습니다. 점례 할매는 지팡이를 짚은 채 그 자리에 한참을 서 있었지요. 할매의 입가에는 측은한 미소가, 눈가에는 무엇인가 흐뭇한 빛이 함께 어렸습니다. 잘 가거라. 영의정 대구의 동따라. 너의 시간이 마침내 오는구나. 첫째 날은 산길을 넘었습니다. 박씨 부인은 가마 안에서도 끝없이 잔소리를 늘어놓았지요. 며느리는 가마채를 맨 종들 뒤에서 묵묵히 따라 걸었습니다. 집신이 한번 끊어졌고 며느리는 길가에 앉아 집신을 새로 엮어 신었지요. 옳게 집신 엮는 솜씨가 보통이 아니십니다. 거지 친정에서 그런 것은 잘 배우셨네요. 예, 가난한 집은 손이 야무진 법입니다. 전현입은 어찌 저리 막혀 안 들어가. 한마디 쏘아붙이면 한마디로 받아치니 점점 더 분이 난단 말이야. 복선은 자기가 한마디 쏘아붙일 때마다 며느리가 평온하게 한마디로 받아치는 것이 견딜 수 없이 분했습니다. 그러나 며느리의 답에는 흠잡을 데가 없었지요. 분해도 그 자리에서는 더할 말이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둘째 날은 강가를 따라 걸었습니다. 박씨 부인이 가마에서 내려 다리심을 한번 하더니 며느리에게 또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야야, 내 친정이 한양 어디라 했더냐. 광화문 안쪽에 있습니다. 광화문 안쪽. 거지 친정이 광화문 안에 있단 말이냐. 예, 그 안쪽에 있습니다. 광화문 안에 거지가 살 데가 어디 있느냐. 2년이 거짓말까지 늘었구나. 야야, 거짓말은 또 안 된다. 광화문 안쪽이라면 양반들 사는 데가 아니더냐. 거기에 거지가 어찌 산단 말이냐. 광화문 안쪽 어느 댁에 더부살이로 들어가 살고 있습니다. 그 댁이 광화문 안쪽이라 그리 말씀드렸습니다. 더부살이? 양반집 더부살이가 친정이란 말이냐? 예, 그러합니다. 아이고, 이 집안 망신이 따로 없구나. 더부살이 사돈이라니 이 일을 어찌 동네에 알린단 말이냐. 복선아, 너는 가마에서 절대 내리지 말거라. 한양 가서 거지 사돈을 만나도 가마에서 내리지 말고 비단 한 필 받아들면 그대로 돌아올 것이다. 예, 어머니. 그리하겠어요. 그날 저녁 가마 행렬은 외딴 주막에 묵었습니다. 박씨 부인과 복선은 안방을 차지하고 들었지요.
도연은 사랑채 한 칸을 빌려들었습니다. 며느리는 부엌 한켠에 집자리를 깔고 누웠지요. 사흘길의 첫 이틀이 그러하였습니다. 도연이 잠자리에 누웠다가 마음이 편치 못해 일어났습니다. 등잔을 들고 부엌으로 가보니 며느리가 집자리 위에 누워 천장을 보고 있었지요. 며느리는 도연을 보고 일어나려 했으나 도연이 손짓으로 말렸습니다. 당신 발이 많이 부었구려. 사흘 길에 발이 안 부으면 그것이 더 이상한 일이지요. 내가 사내가 되어가지고 철을 이리 걷게 하다니 면목이 없소. 서방님, 면목이 없으실 일이 아닙니다. 다만 한양에 닥거든 한 가지만 부탁드립니다. 무엇이오? 말해보시오. 그곳이 어떤 댁이든 그 댁에서 일어나는 일을 보시고 어머님 곁에 머무르지 마시고 제 곁에 머물러 주십시오. 단 한 번이라도 좋습니다. 어머님 곁에 머물지 말고 처 곁에 머물러 달라니 이 무슨 부탁이란 말인가? 그것이 무슨 뜻이오? 한양 가서 무슨 일이 있단 말이오? 그저 부탁입니다. 단 한 번, 단 한순간이라도 좋습니다. 며느리의 목소리는 평소처럼 차분했습니다. 그러나 도연은 그 목소리 안에 무엇인가 무거운 것이 들어있다는 것을 어렴풋이 느꼈지요. 도연은 한참을 망설이다 마침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하리다. 단 한 번 처 곁에 머무르리다. 서방님, 그 한마디로 당신은 살았습니다. 셋째 날 아침 가마 행렬이 한양 도성 앞에 닿았습니다. 도성문이 열리고 가마가 안으로 들어서자 박씨 부인이 가마 휘장을 살짝 들어 밖을 내다보았지요. 비단이며 능나며 갖가지 진귀한 물건이 거리 양쪽에 늘어서 있었습니다. 한양이 한양이로구나. 거지 사돈 댁만 빼면 좋은 구경이다. 야야, 내 친정이 어디라 했느냐. 길을 일러라. 광화문 쪽으로 가시면 됩니다. 광화문이라니. 광화문 안쪽에 어느 댁이냐? 광화문 안쪽 큰 소슬대문 댁입니다. 거기서 멈추시면 됩니다. 어머니, 광화문 안쪽 큰 소슬대문이라니. 그것은 정승댁이나 그러한 거 아닙니까? 복선아, 너 그 말 또 하지 말거라. 거진년이 정승댁에 더부살이로 들어있는 거지. 정승댁이 친정이겠느냐? 그렇지요. 호호. 거진년 친정이 정승댁이라니 말도 안 되는 소리지요. 박씨 부인과 복선은 서로 마주보며 웃었습니다. 그 웃음소리가 가마 밖까지 새어나갔지요. 며느리는 그 웃음을 들으면서도 표정 한번 변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곧 알게 되시리이다. 그 웃음이 마지막 웃음이 될 줄을. 가마 행렬이 광화문 쪽으로 향하는 그 길은 한양 도성에서 가장 번화한 길이었습니다. 양반들이 비단옷을 차려입고 오가는 길이었고 정승들이 가마를 타고 입거라는 길이었지요. 안동에서 올라온 박씨 부인의 가마는 그 길 한복판에서 어쩐 일인지 천천히 멈춰 섰습니다. 아이고, 저 박씨 부인 어찌 모르고 한양까지 올라오셨을꼬요. 며느리를 거지로 보고 부엌에 처박은 그 손이 영의정 대감의 외동딸 손이었으니 이 일을 어찌하면 좋단 말입니까? 옛 어른들이 말씀하시기를 사람의 그릇은 옷 안에 있는 것이지 옷 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셨지요. 박씨 부인은 평생 옷 위에서 사람을 보아왔고 그 셈이 광화문 소슬대문 앞에서 마침내 어그러질 참이 아니겠습니까? 모르는 자의 웃음과 아는 자의 침묵, 그 사이에는 항상 하늘이 두 분의 그릇을 저울질하고 있더랍니다. 야야, 가마가 어찌 멈춘 게냐? 박씨 부인이 가마 휘장을 들치며 호통을 쳤습니다.
그러나 가마채를 맨 종들도 영문을 모르기는 매한가지였지요. 며느리가 가마 옆으로 다가와 가만히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어머님, 다 왔습니다. 친정 소슬대문 앞입니다. 여기가 내 친정이라고? 박씨 부인이 휘장을 활짝 젖히고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부인의 입이 한 번 떡 벌어졌다가 다시 한 번 떡 벌어졌지요. 부인 앞에는 한양 도성에서도 손꼽히는 거대한 소슬대문이 우뚝 서 있었습니다. 소슬대문은 색한 너비에 오칠한 기둥이 사람 키 2배는 됨직했습니다. 대문 위로는 청기화가 가지런히 얹혀 있었고 그 청기화 아래 현판이 한 장 걸려 있었지요. 박씨 부인이 그 현판의 글자를 더듬더듬 읽어보았습니다. 영의정윤이라고? 야야, 이게 무슨 소리냐? 영의정 댁 앞에 가마가 멈췄단 말이냐? 예, 어머님이 닿으려 하신 곳이 이곳입니다. 박씨 부인의 얼굴이 차츰 하얗게 변해갔습니다. 광화문 안쪽 소슬대문이라는 며느리의 말이 떠올랐지요. 그 말이 어찌 정승댁이겠느냐며 비웃었던 것이 떠올랐지요. 그 비웃음이 가마 안에서 안방까지 따라온 듯 부인의 손이 가마 휘장 자락을 부여잡았습니다. 어머니. 가마를 돌리시지요. 가마를 빨리 돌리시지요. 복선아, 너는 가마에서 절대 내리지 말거라. 그래요, 어머니. 절대 안 내릴 거예요. 가마꾼들아, 빨리 돌리거라. 그러나 가마꾼들은 가마를 돌리지 못했습니다. 소슬대문 안에서 영의정댁 청지기들이 줄줄이 나오고 있었기 때문이지요. 청지기의 머리에는 흰 머리가 듬성듬성 섞여 있었고 그 뒤로 푸른 옷을 입은 종복들이 열을 지어 따라 나왔습니다. 안동에서 오신 가마 행렬이 맞으십니까? 아, 예. 그러하오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대감마님께서 새벽부터 채비를 갖추셨습니다. 저자가 무슨 소리를 하는가? 대감마님이 누구를 기다리신단 말인가? 그러는 사이 청지기가 며느리를 향해 천천히 걸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무릎을 꿇었지요. 흰 머리 청지기가 길 한복판에서 며느리에게 큰 절을 올렸습니다. 아씨, 무사히 돌아오셨습니까? 3년 동안 대감마님께서 하루도 아씨 생각을 거르신 적이 없으셨습니다. 박씨 부인의 가슴이 쿵 한번 내려앉았습니다. 그 자리에서 가마 안박씨 부인의 얼굴이 새파랗게 질려갔지요. 가마 안복선의 손에서는 비단부채가 또르르 떨어졌습니다. 아씨라니. 올케가 아씨라니. 이게 무슨 일이오? 누가 아씨란 말이오? 이댁 외동따님이십니다. 영의정 윤대감 외동따님, 윤초롱아 씨이십니다. 왜 외동따님? 박씨 부인의 입에서 외동따님이라는 말이 나오자 부인의 손이 가마채를 부여잡았습니다. 가마채를 부여잡지 않으면 그 자리에서 주저앉을 것 같았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부인의 다리는 이미 후들거리고 있었습니다. 도연이 사랑채 가마에서 내려 며느리 곁으로 다가왔습니다. 도연의 발걸음에는 어머니의 호통을 두려워하던 사내의 망설임이 더 이상 없었지요. 도연은 처가 일러준 한마디를 떠올렸습니다. 한번 한순간이라도 처 곁에 머물러 달라는 그 부탁을 말이지요. 당신이 영의정댁 외동따님이셨소? 예, 서방님. 내가 3년 동안 무엇을 하였단 말인가? 영의정댁 외동따님이 내 처였는데 나는 그분을 부엌에 두었구나. 도연의 무릎이 길 위로 풀썩 꺾였습니다. 그러나
며느리가 도연의 팔을 가만히 잡아 일으켜 세웠지요. 도연의 눈에서는 굵은 눈물이 한 방울 길 위로 떨어졌습니다. 서방님, 일어나십시오. 제 곁에 서 계셔 주십시오. 그것이 제가 어제 부탁드린 일입니다. 내가 그 부탁의 뜻을 이제야 알겠소. 도연이 며느리 옆에 가만히 자리를 잡았습니다. 어머님 곁이 아니라 처 곁에 선 도연의 모습을 박씨 부인이 가마 안에서 보았지요. 부인의 가슴이 또 한 번 쿵 내려앉았습니다. 3년 동안 어머님 호통에 어깨가 움츠러들기만 했던 아들이 마침내 어머님 곁을 떠나 처 곁에 선 그 순간이었지요. 도현아, 너마저 어미를 버리고 저 곁에 서느냐. 소슬대문 안쪽에서 발걸음 소리가 들렸습니다. 묵직하고 느린 발걸음이었지요. 청지기들이 일제히 길 양쪽으로 갈라서며 머리를 숙였습니다. 그 사이로 흰 수염의 노인 한 분이 천천히 걸어 나오고 있었습니다. 영의정 윤대감이었습니다. 머리에는 사모를 쓰고 몸에는 청색 단령을 갖춰 입은 노대감이 소슬대문 안에서 마당으로 걸어 나왔지요. 박씨 부인은 그 모습을 보고 가마 안에서 두 손을 모았습니다. 손이 떨려 무릎 위에 두기조차 어려웠지요. 영의정 대감이시다. 영의정 대감이 직접 마중을 나오시는구나. 윤대감의 시선이 먼저 며느리에게 닿았습니다. 3년 만에 외동딸을 보는 아비의 눈빛이었지요. 그러나 대감은 그 자리에서 딸의 이름을 부르지 않았습니다. 다만 가만히 고개를 한번 끄덕였을 따름입니다. 잘 돌아왔다. 아버님, 무탈하셨습니까? 아비와 딸의 인사는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그 짧은 한마디 안에 3년 세월이 모두 들어 있었지요. 박씨 부인과 복선은 가마 안에서 그 인사를 듣고 있었습니다. 부인의 입에서는 더 이상 어떤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윤대감이 며느리에게서 시선을 거두고 가마 쪽으로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박씨 부인의 가마 앞에서 대감이 멈춰 섰지요. 가마 안박씨 부인은 숨을 죽이고 휘장 너머로 대감의 그림자를 보았습니다. 안동에서 오신 사돈 마님이시오. 예. 그러하옵니다. 대감마님. 박씨 부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평생 안채에서 곰방대를 빨며 호통만 치던 부인이 영의정 대감 앞에서는 한마디를 잇기도 어려워했지요. 가마에서 내리시지요. 그 안에서 어찌 이야기를 나누겠소. 아이고, 어찌하면 좋을꼬. 내리지도 못하고 안 내리지도 못하고. 박씨 부인이 떨리는 손으로 가마 휘장을 들치고 한 발을 내디뎠습니다. 비단 신이 길바닥에 닿는 순간 부인의 다리가 한 번 휘청했지요. 청지기가 얼른 다가와 부인을 부축했습니다. 박씨 부인은 그 자리에서 다리에 힘이 풀려 마침내 길 위에 주저앉고 말았지요. 아이고 어머니. 나는 어찌해? 가마 안복선은 가마에서 내릴 엄두를 내지 못했습니다. 다만 휘장 자락을 부여잡고 가마 안에서 흐느끼고 있었지요. 비단부채는 가마 바닥에 떨어진 그대로 굴러다니고 있었습니다. 윤대감이 길 위에 주저앉은 박씨 부인을 잠시 내려다보았습니다. 대감의 얼굴에는 노여움도 비웃음도 없었지요. 다만 가만히 한숨을 한번 길게 내쉬었을 따름입니다. 사돈 마님, 일어나시지요. 길 위는 사돈을 모실 자리가 아니오. 대감마님. 소인이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소인이 죄를 지으신 일이 있다면 안으로 드시지요. 길 위에서 죄를 논할 일은 아니요. 대감의 목소리에는 호통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호통 없는 목소리가 박씨 부인에게는 천마디 호통보다 더 무겁게 들렸지요. 부인은 청지기의 부축을 받아 겨우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다리는 여전히 후들거렸습니다. 윤대감의 시선이 가마 안복선에게로 향했습니다. 사돈 마님 따님이시오. 그쪽도 가마에서 내리시지요. 아, 아니옵니다. 소녀는 가마에 그냥 있겠습니다. 복선아, 내려라. 어서 내려. 박씨 부인이 다급한 목소리로 딸을 불렀습니다. 그러나 복선은 가마에서 내리지 못했지요. 어머니가 한양으로 떠나기 전 일러둔 한마디가 복선의 발을 가마 안에 묶어두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가마에서 절대 내리지 말라던 그 한마디 말이지요. 어머니가 내리지 말랬잖아요. 비단 한 필 받고 그대로 돌아오라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안 내리는 건데, 어머니 어찌 갑자기 내리라 하시는 거예요. 복선의 그 셈을 윤대감도 알아채었습니다. 대감은 더는 복선에게 가마에서 내리라 청하지 않았지요. 다만 청지기에게 한 가지 명을 내렸습니다. 사돈 따님의 가마는 마당 안으로 들이라. 가마째 들이면 될 일이다. 청지기가 종복들에게 명을 내려 복선의 가마를 통째로 들어 소슬대문 안으로 들였습니다. 가마 안에서 복선은 비단부채를 다시 집어들 정신도 없었지요. 다만 가마 휘장 너머로 영의정댁 마당이 점점 가까워지는 것을 보며 흐느낌을 삼키고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마지막으로 가마 안복선의 휘장 앞에 다가섰습니다. 그리고 가만히 한마디를 던졌지요. 3년 동안 복선의 비웃음을 받아온 며느리가 마침내 한마디를 던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어머님, 가마는 어디 댁으로 갈까요? 그 한마디에 가마 안복선이 숨을 멈추었습니다. 박씨 부인도 청지기의 부축을 받은 채 그 자리에서 굳어버렸지요. 그 한마디는 며느리의 한마디였으나 사실은 3년 동안 모욕을 받아온 영의정댁 외동딸의 한마디였습니다. 어머님, 이제 진짜 친정에 들어가십니다. 이 가마가 어느 마당으로 들어갈지는 어머님이 정하실 일이지요. 며느리가 가만히 소슬대문 안쪽을 가리켰습니다. 박씨 부인이 청지기의 부축을 받으며 그 소슬대문 안으로 한 발 한 발을 옮겼지요. 부인의 비단신이 영의정댁 마당의 흰 돌을 밟는 순간 박씨 부인의 다리에서는 또 한 번 힘이 풀려나가고 있었더랍니다. 사돈 마님, 자리에 앉으시지요. 영의정댁 사랑채 안에 박씨 부인이 무릎을 꿇은 채 앉아 있었습니다. 부인 옆에는 가마째 마당 안으로 들여진 시누이 복선이 가마에서 겨우 끌려 나와 어머니 옆에 무릎을 꿇었지요. 도연은 처 옆에 가만히 자리를 잡고 앉아 있었습니다. 어머님 곁이 아니라 처 곁이었지요. 내감마님, 소인이 무릎을 꿇은 채로 듣겠습니다. 부디 무릎을 꿇은 채로. 자리에 앉으시오. 사돈 마님께 무릎을 꿇으라 청한 적이 없소이다. 박씨 부인은 그러나 자리에 앉지 못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앉지 못한 것이 아니라 영의정 대감 앞에서 자리에 앉을 염치가 없어서 앉지 못한 것이었지요. 윤대감은 한참을 박씨 부인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러더니 천천히 입을 열었지요. 대감의 첫마디는 호통도 책망도 아니었습니다. 다만 짧은 한 문장이었지요. 내 딸 머리에 빗 한 번 안 댔다더냐.
그 한마디에 박 씨 부인의 어깨가 한번 크게 흔들렸습니다. 부인의 머릿속에 3년 세월이 한 번에 스쳐 지나갔지요. 며느리가 첫날 밤 행랑채로 내몰리던 그 새벽 부엌 아궁이 앞에서 불을 떼던 그 아침, 한겨울에 우물물을 깃던 그 손등의 트임, 그리고 비단 손수건을 가위로 만지작거리던 복선의 손까지 한꺼번에 부인의 머릿속에 떠올랐습니다. 아이고, 대감마님이 다 알고 계시는구나. 3년 동안 다 알고 계셨구나. 대감마님, 소인이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죽을 죄를. 사돈마님, 죄가 무엇이라 생각하시오? 소인이 따님을 거지로 알고 부엌으로 내몰고 3년 동안 손등이 다 트도록. 그것은 결과요. 죄의 뿌리는 따로 있어. 박 씨 부인은 그 말의 뜻을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다만 무릎을 꿇은 채 고개만 더 깊이 숙였지요. 옆에 무릎을 꿇은 복선은 어머니의 치맛자락을 부여잡고 흐느끼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따라 평생 비단만 보고 살아온 복선의 샘도 그 자리에서 무너져 내리고 있었지요. 죄의 뿌리는 옷 위에서 사람을 본 것이요. 옷이 거지면 사람도 거지로 보고, 옷이 비단이면 사람도 비단으로 본 건 말이요. 내 딸이 거지꼴로 시집을 간 이유가 무엇이겠소? 옷 위에서 사람을 보는 댁이 천하에 얼마나 많은지 그 그릇을 직접 보고 싶다 하였소. 아, 그래서 따님이 거지꼴로 오셨구나. 우리 집을 시험하려 오셨구나. 내 딸은 그 시험을 3년 동안 치렀고 사돈댁은 그 시험에 답하셨소. 답은 부엌이었고 행랑채였고 가위로 자른 단벌치마였소이다. 박 씨 부인의 입에서 한숨도 나오지 못했습니다. 다만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어깨만 들썩일 따름이었지요. 평생 호통으로 살아온 부인의 입에서 그 자리에서는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복선이 어머니 옆에서 무릎걸음으로 며느리 앞에 다가왔습니다. 복선의 손에는 자기 패물함에서 꺼내온 비단 손수건 한 장이 들려 있었지요. 3년 전 행랑채에서 빼앗아 자기 패물함에 넣어둔 그 손수건이었습니다. 옳게 아니, 아씨. 이 비단 손수건을 돌려드립니다. 소인이 잘못했습니다. 복선이 손수건을 두 손으로 받쳐들고 며느리 앞에 내밀었지요. 며느리는 그 손수건을 가만히 받아들어 한쪽 귀퉁이를 펴보았습니다. 거기엔 영의정 윤대감의 인장이 또렷이 찍혀 있었지요. 며느리는 그 인장을 한번 들여다보더니 손수건을 다시 가만히 접어 복선에게 돌려주었습니다. 아가씨, 이 손수건은 아가씨 패물함에 그대로 두십시오. 3년 동안 그 함에 들어있던 손수건입니다. 그 함의 임자가 손수건의 임자입니다. 아씨가 손수건을 돌려주시는구나. 화내지 아니하시고 돌려주시는구나. 복선이 손수건을 두 손으로 받아 가슴에 품었습니다. 그리고 며느리 앞에 머리를 길게 숙였지요. 평생 비단만 보고 살아온 복선이 그 자리에서 비단보다 무거운 것이 무엇인지를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아씨, 소인이 평생 비단만 보고 살았습니다. 비단 안에 사람이 있는 줄 모르고 살았습니다. 아가씨, 이제부터라도 비단 안의 사람을 보십시오. 그 한 가지면 충분합니다. 복선의 눈에서 굵은 눈물이 한 방울 손수건 위로 떨어졌습니다. 그 눈물 자국이 비단 위에 잠시 어렸다가 손수건의 흰빛 속으로 가만히 스며들어갔지요. 윤대감이 도연을 향해 시선을 옮겼습니다.
도연은 처 옆에서 무릎을 꿇은 자세를 풀지 못하고 있었지요. 사위라기엔 죄인의 모습이었고 죄인이라기엔 측은한 모습이었습니다. 사위는 어찌 저 곁에 앉아 있는가? 장인어른 소인이 3년 동안 어머님 호통이 두려워 처 곁에 한 번도 서지 못하였습니다. 오늘 처가 한 번만 곁에 서달라 청하여 비로소 그 곁에 섰습니다. 한 번이 늦은가? 한 번이 다행인가? 한 번이 늦었으나 한 번이 다행이라 생각합니다. 도연의 그 대답에 윤대감이 처음으로 역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약한 사내였으나 자기가 약했다는 것을 아는 사내였지요. 자기가 약했음을 아는 사람은 다시는 그 약함에 발이 묶이지 않는 법이 아니겠습니까? 사위, 한 가지만 묻겠네. 내 딸을 데리고 안동으로 돌아가겠는가? 아니면 한양에 두겠는가? 그것은 처가 정할 일입니다. 소인은 처가 가는 곳에 함께 가겠습니다. 그러한가? 대감이 며느리에게 시선을 옮겼습니다. 며느리는 한참을 침묵하다 가만히 입을 열었지요. 아버님, 소녀는 시댁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 청이 있습니다. 말하라. 어머님과 아가씨를 시댁에 그대로 모시고 가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시댁이 시댁으로 남아야 며느리도 며느리로 남는 법이지요. 아씨가 우리를 데리고 가시겠다고? 이 죄인을 시댁에 그대로 두시겠다고? 박씨 부인의 어깨가 또 한 번 크게 들썩였습니다. 부인은 무릎을 꿇은 채로 며느리 앞에 다가가 며느리의 치맛자락을 부여잡았지요. 3년 동안 며느리를 부엌으로 내몰던 그 손이 마침내 며느리의 치맛자락을 부여잡고 흐느끼는 손이 되었습니다. 아씨. 소인이 어찌 죄인의 신세로 시댁에 다시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소인은 그저 어머님은 죄인이 아니십니다. 옷 위에서 사람을 보던 어머님이 이제 옷 안에 사람을 보시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아씨, 그러나 어찌 소인이 다시 어머님이라 불릴 자격이 있겠습니까? 어머님이라 부르는 사람이 있는 한 어머님이십니다. 그 한마디가 어머님의 자격입니다. 박씨 부인의 흐느낌이 사랑채 한가운데 가만히 머물러 있었습니다. 평생 호통으로 살아온 부인이 그 자리에서 비로소 사람의 자리로 돌아오고 있었지요. 옷 위에서 사람을 보던 부인의 눈이 그 자리에서 옷 안의 사람을 보는 눈으로 바뀌고 있었습니다. 윤대감은 그 광경을 가만히 지켜보았습니다. 대감의 손이 한번 길게 수염을 쓸어내렸지요. 외동딸을 3년 만에 보내었다가 다시 시댁으로 돌려보내는 아비의 마음이 가벼울 리는 없었지만 대감은 그 마음을 입 밖에 내지 않았습니다. 딸아, 그러면 그리하자. 다만 한 가지. 안동으로 돌아갈 때는 가마 한 채를 보태마. 거지꼴로 보낸 아비의 미안한 마음이 한 채는 되어야지. 아버님, 가마는 한 채면 족합니다. 한 채면 어찌 족하겠느냐. 안동 김씨 댁며느리가 한양 친정에서 한 채 가마로 돌아가면 그 동네 망신이 너희 시댁이 아니라 내 친정이다. 대감의 말에 도연이 처음으로 살짝 웃었습니다. 박씨 부인도 흐느낌 속에서 옅은 웃음을 흘렸지요. 그 웃음이 사랑채에 잠시 머물렀다 흩어졌습니다. 그날 저녁 영의정댁 안채에서는 며느리가 어려서 쓰던 방에 묵었습니다. 비단 이불이 깔리고 호롱불이 환히 밝혀진 방이었지요. 며느리는 그 방에 누워 천장을 한참 동안 올려다보았습니다. 천장에는 어려서 그려둔 작은 매화 그림 한 점이 그대로 걸려 있었지요. 3년이 흘렀구나.
매화는 그대로 있는데 나는 그새 며느리가 되었구나. 며느리의 입가에는 옅은 미소가 어렸습니다. 그 미소에는 분노도 원망도 그리고 자랑도 없었지요. 다만 무거운 짐 하나를 마침내 내려놓은 사람의 평온이 있었습니다. 보름 후 안동 김씨댁 소슬대문 앞에 가마 세 채가 차례로 멈춰 섰습니다. 첫 번째 가마는 박씨 부인의 가마였고 두 번째는 신우이 복선의 가마였으며 세 번째는 비단 휘장을 두른 자 가마였지요. 그 세 번째 가마에서 며느리가 내렸습니다. 옆집 점례 할매가 지팡이를 짚고 마중을 나와 있었습니다. 할매는 가마 세 채를 보더니 껄껄 한번 웃었지요. 내 그럴 줄 알았어야. 10년 전부터 알았다니까. 박씨 부인이 가마에서 내려 점례 할매에게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평생 노망난 할미라 무시하던 그 할매에게 부인이 처음으로 깊이 절을 올렸지요. 할머님 말씀이 맞았습니다. 이 집 망조 든 거 할머님이 10년 전부터 아셨던 것이 맞았습니다. 허허. 마님요. 망조는 풀렸으니 이제 그 풀린 망조 다시 들이지 마시오. 옷 위에서 사람 보는 망조 말이오. 예. 다시는 드리지 않겠습니다. 할매가 며느리의 손을 잡고 한참을 들여다보았습니다. 3년 전 우물가에서 처음 잡았던 그 손이, 한층 거칠어진 그 손이 마침내 비단 옷소매 아래로 들어와 있었지요. 할매의 눈가에 잠시 물기가 비쳤다 사라졌습니다. 그날 이후 안동 김씨댁에는 작은 변화가 한 가지 있었습니다. 안채 마루에 박씨 부인이 곰방대를 빨던 자리는 그대로 있었으나 호통 소리는 더 이상 들리지 않았지요. 며느리의 손에는 여전히 부엌일의 자국이 남아 있었으나 그 자국은 종의 자국이 아니라 살림하는 안주인의 자국이었습니다. 신우이 복선은 비단 손수건을 평생 패물함에 간직하며 시집간 댁에서 5단의 사람을 보는 안주인으로 살았더랍니다. 그 손수건의 인장은 다시는 누구의 손에도 떨어지지 않았지요. 이 야담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까닭이 무엇이겠습니까? 사람을 옷 위에서 보는 자는 옷이 벗겨지는 날 그 그릇이 마침내 드러나는 법이고 거짓골로 들어온 며느리를 부엌으로 내몰던 손이 영의정 댁 외동딸의 치맛자락을 부여잡고 흐느끼게 되는 일도 결코 우연이 아니지요. 약한 자라 하여 영원히 약한 것이 아니요. 높은 자리에 앉았다 하여 평생 그 자리에 있는 것도 아닌 까닭은 하늘이 사람의 그릇을 두고 저울질하시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어른들이 옛부터 옷보다 사람이 먼저라 일러주신 까닭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지요. 곁에 있는 사람을 옷 위에서 보지 마시고 그 안의 사람을 한 번 더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그 한 번의 눈길이 평생의 망조를 풀어주는 일도 있더랍니다. 본 이야기는 허구임을 알려드립니다.